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노조가 주장해온 정년 연장을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시작한 모습입니다. 정년 연장은 연금 개혁, 세대 갈등과도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크오는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현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 행안부 대구시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행안부와 대구시가 이렇게 공무직 근로자부터 이렇게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정년 연장을 시작했다는 걸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있었는데 왜 공무직 근로자부터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할까요? 이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지금 이제 행안부하고 대구시가 그 자기 부처나 지자체에 속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이제 늘리기로 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정년 연장 논의와는 조금 맥이 다른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부분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민간 부분 근로계약 관계상에 놓여져 있는 민간 부분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정년은 소위 말하는 단체 협상을 통해서 근로계약을 통해 이제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왜 그러면 행안부하고 대구시 지자체가 왜 이런 걸 했냐면 워낙에 지금 행안부나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의 상당수는 환경미화 시설 관리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입직하는 연령이 굉장히 높은 고령자 친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거의 이제 60세 다 되신 분들이 들어오는데 60세 정년을 하라고 해서 사실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민간 위탁 부분으로 가면 똑같이 시설 관리나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의 이 사실 정년이 없거든요. 그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람을 또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올린 거고 문제는 이제 이게 공무직 전체에 대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행안부나 지자체는 환경미화나 시설관리 공무직들이 많지만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 쪽으로 가면 굉장히 다양한 직종의 공무직들이 많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지금 정년 연장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사실은 그 행안부에서 이제 공무직들 정년 연장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임금을 동결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0세를 넘어서 65세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정년에 해당되는 나이에 받고 있던 임금을 향후 5년 동안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없는 거죠,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자면 정년 연장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다소 어렵다고 이 교수님 보시는군요. 저는 요거는 정년 연장은 맞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가까운 거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적 정년 연장과는 다른 얘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교수님 말씀과 같이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서 이제 그 정년 연장을 했다고 정부에서 혹은 행안부라든지 대구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초에 우리가 그 이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수면위로 오르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이제 그 고령화율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 되는 그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이 되었고 또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이제 중위 연령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중위 연령이 46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개념을 컨셉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아마 공공 부분에서 약간 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시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좀 나중에 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정년 연장의 연령을 이제 법제화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마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 잠깐 추가해갖고 김 실장이 보시기에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공무원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공무직부터 시작하면 이제 우리 공공 부분에 우리 결국은 근로기준법에 영향을 받는 뭐 출처 출연 기관이라든지 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확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통적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년에 65세 연장되어서 가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아마 재고용 형태로 우리가 네. 그런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형태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확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공무직 정년 연장의 관점에서 이게 확대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무직 고령자 친화 업종 직종의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인데다가 이게 확대되기 공공 부분에 우선 확대되려면 기재부가 예산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막 주면서 공무직 정년을 연장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권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데 요거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거고 확산이 되더라도 일부 이제 고령 친화적인 직종과 관련된 공무직에 한해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오히려 정년 연장 일반적인 논의의 확산은 지금 이제 경사노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년 연장을 노사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논의 결과가 나오면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오히려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도 정년이 60세인데요. 60세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은 전혀 뭐 여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를 보자면 정년을 연장을 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그 법적으로 연장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제대로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이번엔 예. 김 실장님 먼저 말. 요 부분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13년도에 사실은 이제 법에 이게 고령자 고용법에 이제 그 정년 연장을 60세로 이제 법제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실은 기업이라든지 이쪽에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년을 이제 60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정년 연장을 얘기하면서 저 연공 서열형이라든지 노동 시장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임금 체계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거와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60세 정년만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적인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직 신청자가 급증한다든지 물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임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명예퇴직을 뭐 종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이게 법제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또 노동연구원에서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60세 정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조사에 의하면은 취업 경험이 있는 55세에서부터 그 64세의 인구 중에서 실제로 이제 이 주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을 보니까 49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그 60세 정년, 그 법정 정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게 이 제도가 사실은 이제 제대로 정착되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이 논의가 계속될 텐데 이게 기업한테 어느 정도 기업이라든지 또 그 저기 뭐 사용자든지 근로자들한테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지 고령 근로자 직무 적합성 강화라든지 뭐 고용 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도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살짝 계산을 해보니까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거의 혜택을 보는 집단이 전체 취업자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부문 일자리가 지금 287만 개거든요. 요중에 이제 공무원이 145만 명이고 비공무원이 73만 명입니다. 공공기관하고 공무직 포함해가지고 이제 287만 개인데, 요게 우리나라 취업자가 지금 한 2,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요게 이제 한 10% 정도 되고, 그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그 임직원, 사무직, 생산직, 기술직을 합치면 이게 한 30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이게 딱 거의 한 1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약 21% 정도 되는 분들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데 나머지 80%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사무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이사승진을 못하게 되면 그 이전에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대기업 생산직 기술직 그리고 공공 부분이 사실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집단이고 나머지 집단은 크게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법제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법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가칭 이제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19조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60세 이상을 강행 규정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일부 대기업도 그렇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지키기 어렵고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본 사례와 같이 이게 60세 이 강행 규정 65세로 하는 어떤 이 법에 규정하는 고령자 고용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뭐 계속 고용이라는 개념을 달아가지고 퇴직 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년 연장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재고용이라든지 혹은 정년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좀 향후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98년도에 1차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이제 예전에 처음에 노태우 정부의 전두환 정부에서 이제 이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노태우 정부에서 이걸 실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3%를 이제 보험금을 내면 나중에 70%의 소득 대체율로 받도록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8년도에 경제 위기 때 이거를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1차 개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정년 자체는 55세였는데 이제 수급 연령을 2013년도부터 올려가지고 5년마다 1년씩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65세까지 늘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득 절벽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년 연장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좁히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 소득 절벽 기간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1년씩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크게 못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피부로 실감하게 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의 재정은 채워질 것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도움을 덜 받고 그러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더 덜어지는데 이게 20%만 혜택을 받는 거고 80%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시장 내에서 좋은 제도인데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 좋은 제도가 일부에게만 계속 좋은 제도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남의 떡이 돼버린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퇴직 시점하고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65세 사이의 공백, 흔히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연금 보릿고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그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정년 연장 카드는 불가피하다 혹은 실질적인 대책이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미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 자체를 65세 이상으로 이제 늘려놨는데 이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 이거를 이제 뒤로 몸불리면 결국은 연령을 올려서 뒤로 이제 미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정년을.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래서 법적 정년 연장과 이제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도 당연히 이제 올려야 됩니다. 이제 이게 법적으로 다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고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기간을 이제 65세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년과 연금을 일원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1차 연금 개혁 때 이제 법적 정년이 55세였는데 왜 이거를 65세 연금 수령하면 그 사람들도 이 연금 개혁을 할 때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1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채울 거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었죠. 거의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없었고 퇴직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5세 퇴직을 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10년 정도를 퇴직금으로 버텨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 것 같으니까 퇴직연금제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했고, 물론 이제 퇴직연금제의 도입 목적은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55세에 퇴직금 플러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그 퇴직연금은 이제 그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수령 시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커버할 수 있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법적 정년은 60세로 이제 연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건데, 이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 절벽이라고 하는 거는 메꿔지지 않는 거고, 이게 이제 노인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가 아닌 분들의 소득 절벽은 이걸로 피할 수 없다. 네. 김 실장님께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개시에 맞춰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연금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방식을 어쨌든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60세 정년 채운 고령 노동자 같은 경우에 고령 근로자를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서 재고용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정년 연장과 재고용, 이 두 가지 결정 방식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년 연장 개념을 우리가 해석을 여러 가지로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고용하고도 그렇게 관계되기 때문에 저는 재고용하고 이게 정년 연장이 별개로 문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60세에서 65세까지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해서 임금 피크제 형태로 해서 이걸 좀 이렇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사용자라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이제 법제화 개념은 강행 규정으로 적용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이제 이후에 이제 재고용이라든지 예를 들어 퇴직 후 재고용이라든지 정년 이후에 재고용 방식 확대해서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개시에 맞춰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것은 결국은 현재 보면 61에서 64년생이 정년은 63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64년생이 현재 기준으로 60세가 되는 사람들이 64년생인데 이 사람들이 정년이 63세니까 원래 퇴직을 하면 3년 후에 이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3년이라는 공백이 생기고 65년에서 68년생 같은 경우는 64세, 뭐 69세 이후에는 이제 뭐 65세로 이렇게 법정 정년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다 법적으로 규정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법적인 어떤 보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 체계와 시간의 문제, 정년 연장의 문제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한 재고용입니다. 재고용이라는 형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노사 힘겨루기가 꼭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교수님?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이제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결국은 이제 법적 정년 연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년을 올리면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규직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결국 이제 그 상한이 법적 정년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이 이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고용 기간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소위 말하는 임금과 근로 조건이 점점점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정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동반한 재고용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년 연장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까 이제 우리 김영원 의원님이 그 고령자 그 고용 촉진법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60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면 하한선이 60이고 60세 이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재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기존의 60세 정년이 끝난 이후에 재고용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건 이제 촉탁직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로 신규로 고용계약을 동일한 사람하고 체결하되 임금을 다 못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새로운 제도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연공 서열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연공금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저는 좀
그 많은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공급 임금 체계의 핵심은 하박 상호입니다. 입직 때 임금이 낮고 임금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퇴직 때 임금이 굉장히 이제 높게 설정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를 경영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는 하우상박입니다. 입직 때 임금이 높고 기울기가 낮기 때문에 퇴직 때 임금이 입직 때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연공급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경총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연공급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연공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3.3배, 입직 임금하고 퇴직 시 임금 차이가 3.3배가 나는데 이 직무급 시스템으로 가면 2배 정도밖에 안 난다. 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100원을 놓고 우리가 처음에 10원을 주고 나중에 50원을 주는 거 하고 처음에 40원을 주고 60원을 주는 식으로 직무급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전체 임금은 100원으로 똑같은데 하우상박이냐 아니면 상호하박이냐에 따라서 그 임금 격차는 당연히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경영계의 핵심은 뭐냐면 경영계가 얘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과한 재고용은 상박 하박으로 임금을 주겠다. 정년 연장을 하되, 요 논의 이런 식의 주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교수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직종이나 뭐 업종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어차피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그 재고용 관련된 논의가 될 거고, 여기에 맞춰 또 생산성 성과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임금 체계 개편으로 어차피 정년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재고용할 때도 충분히 그 생산성이 있고 역량이 있으면은 임금을 더 많이 높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좀 낮게 받을 수도. 그래서 그런 규정이,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보면 여기 고령자 고용법에 보면은 이 재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 부분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임금 정년 연장이 되면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미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이 정년 연장이 되고 나서도 임금이 감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규정화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노동자 쪽에서도 굉장히 이게 유용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법으로 넣기가 굉장히 좀 그렇죠. 곤란하죠. 그런데 강행 규정으로 아니고 강행 규정이 아니면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결국은 기업의 임금 결정이라고 하는 시장 자치 원칙을 정부가 법적으로 침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법제화하는 건 굉장히 저는 이제 그래서 법으로 막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노사관계 측면에서 좀 이거를, 왜냐하면 임금 체계 이런 것은 조직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고 직종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65세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라든지 사업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노사관계 쪽에서 좀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렵겠지만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AI 시대고 엄청 변화가 심한 시대에 이걸 법으로 그러니까 뭐 65세를 규정해버리면 너무나 경직적이 될 것이고, 과거에도 보니까 이제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60세 정년을 법제화하는 바람에 그렇게 강화된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년 연장 자체는 노령 인구들의 경제적 소득 안정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재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세대 간의 세대 갈등 문제 촉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논쟁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이다. 왜냐하면 일자리의 형태를 가지고 청년 일자리와 고령 일자리가 같냐 다르냐 대체 관계에 있느냐 이거는 따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하고 고령 일자리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이 일자리가 같은 종류냐 다른 종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생산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만약에 법적인 정년 연장이 돼서 기존에 있던 그 고령자 노동자들을 유사한 임금이나 더 높은 임금을 주고 5년을 더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전체가 들어간 노동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노동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줄여야 되고, 어디서 줄일 거냐, 결국은 다른 형태의 일자리지만 청년들이 들어오는 입직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일자리의 대체 관계를 떠나서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일자리 줄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년 연장의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20%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이런 부분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에서 입직구가 축소가 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는 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년들이 통계청 이번 이제 올해 조사 2023년 기준으로 이제 20대 30대를 합쳐가지고 쉬었음이라고 일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73만 명입니다. 근데 왜 쉬었느냐고 물어보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그 원하는 일자리가 왜 없느냐? 지금 현재 일자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 그러면 아예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부분에 원하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공공 부분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여러 정부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민간 부분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학술 연구에도 보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건 이제 분석 시점이라든지 분석 방법,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KDI가 보니까 정년 연장 1년에서 그러니까 고령자 고용자를 한 명 증가시킬 경우에 청년 고용이 한 0.2% 감소하는 그리고 이건 이제 대체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은 고령자 고용 한 명을 했을 경우에 이제 15세에서 29세 청년 이 근로자가 이제 오히려 증가하고 또 중년도 좀 증가하는 그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학문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보면 지금은 이제 청년이 하는 일자리랑 예를 들어 주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 노인이 하는 일자리 좀 달라서 마치 이게 경쟁이 없는 같이 보이지만 향후에 가서는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충돌이라든지 경쟁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은 되고 네.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논의가 이거 노동시장의 불균형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조금이라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술혁명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세대 간 기술 격차라고 이제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정년을 연장해서 부족한 노동 인력을 채운다라고 이제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 있지만 저만 해도 제가 휴대폰을 다루는 거,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챗봇 이런 걸 하는 거하고 젊은 애들이 다루는 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재훈련을 받거나 재교육을 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기술적인 문화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고령 인구를 더 일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가능하느냐? 단순 노무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청년이 하던 알바 자리를 노인들이 뺏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영역은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예, 저도 뭐 단기적으로야 약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시대가 워낙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년 연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제 근로 형태라든지 근무 형태라든지 유연 근무화라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또 시간제 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그 정년 연장을 그 뭐 연령을 올려갖고 규정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혜택 받는 사람 별로 없고 부작용도 있는데 꼭 해야 될까요? 노동시장 사각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뭐 아니면 더 확대된다 이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 짧게 정리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면 정년 연장을 하고 있다. 또는 정년 제도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법적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뭐냐면 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정부가 올리면 정년이 자동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연금 받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자기가 퇴장할 건지 아니면 더 일할 건지를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적 정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위 말하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정도로 이제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하는 방식이 이제 외국의 대부분의 사례인 거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일부 국가는 이제 정년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없앤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 정년 제도라고 하는 게 있고 연금은 연금 제도로서 연금 수급 연령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법적
법적 정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연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적 정년을 없애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 구조조정당에서 일찍 나갈 수 있는 거죠. 정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근로계약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정년제도를 연장하고 법적 정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의 범위를 넓히는 지금 20%지만 이거를 30%, 40%, 50%로 늘려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청년들이 더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더 우리나라 경제, 산업경제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300인 이하 사업장의 임금 근로 조건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확보하는 방식의 어떤 변화가 전제돼야만 법적 정년 연장도 의미가 있는 거고 연금제도도 훨씬 더 견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하냐면 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나 임금 근로 조건이 안 좋은 거냐 원청인 대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납품을 담당하는 주된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납품 단가를 낮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네. 중소기업은 주고 싶어도 임금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임금과 이 근로 조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200인, 100인, 50인 이하라 사업장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기준 임금이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생산성에 의해서 차별화되게 줄 수 있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임금과 고용 조건을 사회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명희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법적 정년 연장에 너무 연연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경쟁 그러니까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계속 고용이라는 개념을 달아서 여기에 이제 뭐 이것도 논란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이 주로 뭐 일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그 정년 그 유지해도 되고 혹은 그 퇴직 이후에 재고용할 수도 있고 정년을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규정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너무 우리는 이제 법제화 개념에 좀 몰입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만 해소되면은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선택지를 주게 되면 일본 방식으로 예. 정년을 연장하든 재고용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를 주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임금 삭감형 임금 피크제의 방식으로 정년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정년 연장은 노동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정년 연장 논의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만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면 20%에게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근데 80%에게는 도움도 불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20% 도움되는 방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논의인 거고 네. 국가에게는 어쨌든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논의가 계속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에 동의는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법제화하면은 일부 혜택자 30% 정도만 근로자만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여러 그 사회적 어떤 그 대화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전체 앞으로 미래의 이 정년 문제, 노동시장 문제가 시간 법제화를 하든 어떤 방향이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면서 진행돼야 한다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면 1분 정도로 짧게 두 분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저는 국가가 이거를 노동력과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정년 문제를 바라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 행복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55세까지 일하고 나름대로 나머지 노후 생활을 개인적인 삶으로 누리는 게 좋은 건지 죽기 전까지 70세 아니면 75세까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 물론 이제 노인병고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과연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하고 그거를 가는데 우리가 중간 단계로 현재의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단계를 거치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정년 또는 일하는 어떤 활용 기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정년 연장을 넘어서는 어떤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교수님도 많이 우려를 해주셨는데 뭐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정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제도적으로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고용 안정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든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어떤 그런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사실 지금 공공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같이
정통적인 어떤 그 정년 연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민과 이렇게 저기 공공이 좀 협의해서 이 결론을 좀 도출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토크는 이승엽 대우대 사회학과 교수, 김영현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두 분 모시고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는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지난주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이거가 아닐 수가 없겠죠. 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입니다. 네, 담화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하겠다는 얘기 이틀 전에 거의 전격적인 발표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질문도 다 받고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140분 정도 진행이 됐죠. 이 주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겠다고 했기에 그간 나온 이 무수한 의혹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해결되나 이렇게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에 앞서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그 임기 절반을 지날 동안의 소회와 그리고 이 남은 임기 절반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제 주변이라는 말로 모두 다 본인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담화를 했다가 잠시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네,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지는 끝까지 좀 분명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디다 사과를 하냐라고 물었을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쾌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담화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을 좀 받으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뭐 많지만 명태균 씨와 공천 개입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의혹과 관련한 특검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녹취 공개로 이 공천 개입에서 여론 조작 의혹으로까지 번진 명태균 씨 사태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이 부적절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인 신분일 당시에 공천에 개입할 수 없고 또 당시에는 고3보다 더 바빴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뭐 수고했다거나 고맙다라는 얘기를 한 정도인데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특히 강하게 불편한 기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썼던 좀 단어가 강했던 것 같아요. 이 김여사 특검법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적 선동이라면서 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회가 특검을 결정하고 이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거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또 어떠한 사건을 어떤 검사에게 맡길지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행정권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2년 넘게 수사 인력 수백 명이 투입됐지만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추가 수사도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권유리라는 단어도 나왔고 그 일사부재리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네. 예전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피하는 겁니다. 네. 라는 말을 했던 당사자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특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서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을 재확인했다면서 이 국민을 저버리고 김 여사를 택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요 국민 속 터지는 동문서답이었다면서 이 탄핵 필요성만 재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당은 좀 반응이 갈렸습니다. 특히 친한 내 평가는요
수준 이하 참담했다라고 호평을 했는데 야당과 좀 다르지 않은 결이었고요. 반면에 친윤은요.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했고 변화의 의지도 보여줬다면서 호평을 했습니다. 특히 그 야당은 한순간도 정부와 여당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이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이제는 국회가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생중계를 직접 본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 이게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도 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개 기관인데요. 엠브레이 퍼블릭, 그리고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그리고 한국 리서치 4개 기관이 11월 4일에서 6일 사이에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 MBS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였습니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를 해서 3%포인트가 떨어졌고요. MBS 조사 기준으로는 국정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거는 취임 후 처음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신문 기자가 묻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은 지지율에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 더 싸늘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TK가 더 싸늘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10월 마지막 주 대통령 긍정평가가 이 19%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이 18%였습니다. 평균보다도 1%포인트 낮게 나왔는데요. 대구 경북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도 현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또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요. 10월 마지막 주 대통령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여론이 더 싸늘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적확한 대책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 들었다,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는데 충족이 됐을지는요. 이후에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를 좀 지표로 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가 뭐 전광판을 보고 운동하면 안 된다, 볼만 보고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인은 뭐 후보 때부터 하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율에 좀 개의치 않는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되는데 대구 경북에서 정말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실망이 얼마나 크시겠냐 생각한다 이렇게 대구 경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지지율을 올리는 꼼수 보강 같은 걸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뭐 변화 쇄신, 유능한 모습으로 좀 다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뭐 지지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좀 국민들이 보내는 그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변화와 쇄신 중에는 공감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국내 소식 외에도 정말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 대선 네. 소식인데 트럼프의 기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 그리고 여론조사가 이 초박빙일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요.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너무나 명료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고요. 민주당과 해리스는 유리천장 깨기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47대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한번 이 재선에 실패했다가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132년 만에 미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김문우 기자 말한 것처럼 미국의 선거에서 예상과는 조금 다른 압승이 있었는데 네. 이게 특히나 미국에서는 유권자가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주에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 독식 방식인데 네.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트럼프가 경합주라고 얘기됐던 곳에서 전부 다 이겼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부동층주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을 보인 애리조나 등 7곳을 경합주로 꼽았는데요. 이곳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득표를 더 많이 해서 이곳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네, 실제 취임은 내년 1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전에 이 시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에 도전을 중단하고 후보가 이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될 때 네. 그때도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두 번이나 계속 이런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루는 이유, 이 나라 대통령 선거지만 우리하고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세계 대장이잖아요. 세계 정치, 경제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당선이 사실상 굳어지면서 이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또 여러 주식이나 이런 데서 지표에 영향이 즉각 나타났습니다. 네, 이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하고 각별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도 할 정도니까요. 브로맨스요? 네. 이렇게 되면 워낙 그 술 장사에 능한 트럼프가 뭐 한 말이겠지만 북미 그리고 우리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네, 많이 관심이긴 하죠.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은요, 이 북한이 지금 전보다 강화된 핵 무력 그리고 북러 관계가 좀 더 지금 뭐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의 협상이나 관계가 일기 집권 때랑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각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와중에 우리나라가 패싱을 당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거라고 걱정하는 네. 사람이 많아서 네네. 더 관심 쏠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요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바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트럼프는 유색 기간에요. 동맹국의 10% 보편 관세를 일괄 부과하고 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이 고일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했잖아요. 당장 방위비나 관세 인상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은 이 방위비 분담 협정은 이미 완료가 돼서 유효 기간이 26년부터 30년까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는 하지만요. 트럼프가 이미 이것도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또 보편 관세가 현실화되면요, 사실상 한미 FTA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면서 이 보편 관세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가 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이 대미 의존도가 높지만요, 우리 대구와 경북 경제에서도 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전기차 판매 보조금 축소 그리고 2차 전지 생산 지원 세액 공제가 축소될 수 있어서 특히 전기차와 2차 전지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 수출 차단 등으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좀 강화하면요, 업계에서 경쟁이 완화돼서 국내 기업이 반대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참 나라 안팎으로 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정리한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사전 준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내가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에 대한 평가는 이미 여기에 나와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상식을 공통감이라고 부르며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판단력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며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상식은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보편적 도덕적 기준에 대한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현안에 관한 판단과 그것에 대한 의사는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상식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다 보면 국민과 공유하는 공통된 감각, 즉 상식적인 판단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온도차가 너무 커서 그들의 공통감각 능력, 즉 상식이 작동하는지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현실 인식에서 그리고 요즘 날씨에서도 온도차가 너무 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